옛날 옛적 숲속의 한적한 마을에는 아키나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법 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덕적 가르침을 전달하곤 했는데 그 방식은 늘 신비롭고도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인생의 신비와 도덕적 삶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모여들었죠.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숲속의 비밀 연못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던 전설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이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갈망을 볼 수 있다고 했고, 또 누구는 그곳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비밀 연못에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에서 온갖 생명체들이 그곳을 방문할 때 담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비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을 인식하는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이 3명이 그 연못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걱정이 많아 그곳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젊은이는 단순히 연못의 신비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첫 번째 젊은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외모에 있던 작은 흠집들이 더욱 두드러진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연못의 물결에 떠오르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너의 아름다움은 너의 외모에 있지 않다. 너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너의 내면이 선함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 두 번째 젊은이는 자신의 부와 권력의 상징인 왕관이 더 빛나는 것을 기대하고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왕관들이 점점 작아지고 가라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못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참된 부는 내가 만들어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니 물질적인 것은 거기서 의미를 찾기 어렵다. 세 번째 젊은이는 단순히 연못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자신의 행복한 모습이 거울처럼 물속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연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곧 연못이다. 그곳은 너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며 너의 기쁨과 평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아키나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이 깊은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자체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더욱더 자신의 이성을 바탕으로 선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키나스 노인에게 배운 것은 단 하나였죠. 자연이 가르치는 진실은 모든 곳에 있으며 우리는 그 진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가르침을 통해 자연에서 오는 교훈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일상의 도덕적 삶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돌도 지도자도 없이 그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었죠. 마을의 안뜰에서는 어르신들이 오순도순 담소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곧잘 그들의 언쟁은 누가 오늘 더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는지 또는 누가 조금 더 맛있는 나무 열매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다툼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벌목꾼들은 새벽부터 자신의 땅을 확보하려다 작은 나무가지 하나가 누구의 것인지 두고 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낮에는 농부들이 밭을 가로지르는 개울에 물기를 누가 더 많은 부분 차지할지 싸우느라 자신의 논밭은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열띤 토론을 벌였지요. 이 마을의 가장 젊은이 톰은 이러한 분쟁을 피하여 혼자 조용히 낚시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에서도 다른 낚시꾼들과 끊임없이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어떤 미끼를 쓸 것인지에 대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시간이 다툼에 쓰였고 그저 심심찮게 던지던 소소한 농담마저 날카로운 시비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차가운 빗줄기가 그 마을에 쏟아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르게 일렁이는 강물이 불어났고 이것은 마침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열띤 다툼 속에 단기적인 이익만을 줬던 마을 사람들은 금세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계속 싸운다면 그저 고독하고 빈곤하며 불쾌하고 야만적이고 짧은 산만이 기다릴 것이란 것을 말입니다. 톰은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규칙을 정한다면 이 혼돈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처음엔 모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의 거센 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조금씩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동의하는 규칙을 세우기로 했고 모든 이의 의견이 존중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를 선출하여 그 권리를 위임하고 그 지도자는 마을 사람들이 마련한 규칙 하에서 공정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톰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이제 하나의 화합된 공동체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으며 힘을 합쳐 재난을 예방하고 번영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톰이라는 한 청년이 토마스 홉스의 자연 상태 이론을 이렇게 삶 속에서 응용했다는 일화입니다.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서로의 합의와
협력을 통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그 작은 마을은 끝없이 그 이야기의 교훈을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조용한 시골 마을에 루소의 이론을 신봉하는 특별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었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길을 설파하며 그들과 많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지혜로운 말을 스프레딩하기 위해 마을 회관에서 작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도구와 장난감을 준비해왔는데 각각 문명화되기 전의 자연 상태와 문명화 이후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연 시작과 동시에 그녀는 처음에는 꺼내지 않은 숨겨둔 사과를 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과를 보세요. 탐스럽고 자연스러운 인간이 손대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존재하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아무런 불평등이나 타락 없이 그저 나무에서 자라난 겁니다. 모두가 이 자연의 선물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과에 고정되자 할머니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루소는 우리가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사과의 본래 가치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과를 원하고 더 좋은 사과를 가꾸기 위해 나무를 잘라내고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며 불평등이 생겨나고 있죠. 할머니는 곧이어 두 번째 물건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유리 상자에 있는 플라스틱 사과였습니다. 겉보기엔 매끄럽고 완벽한 인공물 같았지요. 우리가 문명화를 통해 얻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본질이 빠져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사과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인공적인 것에 매료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과는 절대 익을 수도 없고 향긋한 향기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의 상징적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모두의 집중을 끌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고 호기심을 유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즉석 연극을 통해 세 번째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회중석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내어 작은 농장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상자 속의 사과를 한번 만져보고 그 느낌을 말해줄래요? 아이의 손끝에서 전달된 플라스틱의 차가움에 아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연 그대로의 사과를 어린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냄새도 맡아보렴.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설명해줘. 아이의 표정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와, 이건 진짜 사과예요. 따뜻하고 향기도 좋아요. 이건 진짜예요. 그 순간 회관 안에는 웃음과 함께 한순간의 깨달음이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도덕은 플라스틱 같은 인위적인 것에 찾을 수 없었고 우리의 본래 상태인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서로에게 주어진 사과를 나누며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작은 결심들을 속삭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남긴 말은 할머니의 길고 흥미로운 철학적 이야기의 중요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진짜 사과처럼 자연스러워야 해요.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루소의 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잊고 있던 자연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웠고 그날의 강연은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늘 쉽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미소를 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는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단어조차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그 자체가 그 철학을 체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철은 자신이 살던 마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작물은 가뭄 때문에 말라가고 마을에 강은 물고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일을 찾아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이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민철은 도시에서 일하던 친구 영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민철에게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사람들에게 최대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찾으라는 이론이었습니다. 민철은 그 이론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는 마을의 오래된 우물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이제는 물조차 얻기 힘든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철은 자신의 적은 돈을 모아 우물 보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원이 부족했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낡은 펌프를 고쳤고 농부는 주변 땅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벽에 새롭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물 보관 프로젝트는 마을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솟아오르자 웃음과 떠들썩한 이야기가 다시 그 주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철을 칭찬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건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최대의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것뿐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철의 실천을 마을의 효과적 이타주의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떻게 작은 자원과 단순한 의지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민철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더 넓은 세상 속에서도 그 교훈을 이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의 이야기와 민철의 실천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효과적 이타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작은 변화가 큰 희망으로 이어지는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